이런 늙은이가 위생이 뭔지나 알아? 당장 끌어내! 한 특급 호텔의 의리의리한 연회장이었습니다. 한우식품 신사옥 준공을 축하하는 만찬 자리였어요.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백 명의 귀빈이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한복판에서 앞치마를 두른 백발의 노파가 경비들 손에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어요. 노파는 끌려가지 않으려 마른 손으로 문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상석의 한 노신사가 국 한 수를 뜨다 수저를 툭 떨궜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흔들린 적 없던 한우식품 서동주 회장이었어요. 그의 굳은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시고 있었습니다. 입에 남은 그 맛이 55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끌어올렸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다시는 못 찾던 바로 그 맛이었죠. 굶어 죽어가던 8살의 자신을 살려낸 단 한 번의 그 국이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다리로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국그릇을 쥔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노 회장의 두 눈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 국을 누가 끓였소? 경비 손에 끌려나가던 저 늙은 참모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회장이 왜 국 한 술에 무너졌는지 그 사연은 55년 전 그 시린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그 자리가 당신의 꽃자리가 될 것입니다. 충청도의 한 소도시 낡은 골목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순임식당이라 적힌 빛바랜 간판이 찬바람에 덜컹이고 있었어요. 40해를 한자리에서 버텨온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식당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84살 양수님은 식당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된장 냄새가 깊이 밴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셔터를 반쯤 내리다 말고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이나 차가운 셔터 손잡이만 말없이 쥐고 있었어요. 낡은 나무문 틈으로 식어버린 가마솥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양수님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보낸 40년이 눈앞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 식당을 열던 날도 꼭 이런 겨울이었습니다. 젊은 새댁이던 그녀는 솥단지 하나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 새댁의 머리는 온통 서리처럼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양수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29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 뒤로 40년 평생을 오직 이 식당 하나에 기대어 혼자 살아왔습니다. 대신 그녀의 식당에는 늘 누군가가 끼니를 얻어먹고 갔습니다. 차비가 없다는 학생에게는 말없이 국밥을 내주었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내에게는 공깃밥을 2그릇씩 퍼주었습니다. 밥값을 못 내고 우는 이의 등을 그녀는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배 곪는 건 죄가 아니여. 못 먹이는 게 죄지. 그것이 평생 양수님이 입에 달고 산 말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밥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언젠가는 집을 나온 소년 하나가 사흘을 굶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양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국밥부터 말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밥을 먹다 말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양수님은 그 야윈 등을 쓸어내리며 나직이 일렀어요. 천천히 먹어. 밥은 도망 안 간다. 그렇게 그녀의 국 한 그릇에 살아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폐업 소식을 들은 노인들이 하나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수님이 이제 자네 국을 어디서 먹나? 주름진 손들이 그녀의 손을 붙잡고 놓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끝내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양수님은 그저 웃으며
그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사실 식당은 오래전부터 적자였습니다. 밀린 월세가 어느새 3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어요. 낡은 건물마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곧 헐릴 예정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몸으로는 더 이상 새벽장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손마디는 마디마다 부어 숟가락을 쥐기도 버거웠어요. 그래도 양수님은 마지막 손님에게까지 국 한 그릇을 더 퍼주었습니다. 먼 길 가는데 속이라도 든든해야지. 그 말에 손님은 끝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손님이 모두 떠난 빈 식당에는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양수님은 주방으로 들어가 낡은 양은 냄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40해 동안 그녀의 손과 함께 늙어온 냄비였어요. 손잡이는 닳아 반들거렸고 바닥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 냄비로 끓여낸 국은 이제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이 냄비에 불을 올렸어요.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단 하루를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단 한 명이어도 육수만은 정성껏 우려냈습니다. 그 미련한 고집이 40년 단골들을 붙잡아둔 비결이었어요. 양수님은 마른 행주로 그 냄비를 오래도록 닦았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 그만 쉴 때가 됐구나. 냄비를 쓰다듬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끓여온 그 손맛도 오늘로 끝인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한 시대가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 둘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양수님 어르신 맞으십니까? 그들은 서울의 한 큰 식품회사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신사옥 준공을 기념하는 큰 만찬을 연다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전국의 시골 손맛 어머니들을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각별한 부탁이라며 두 사람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수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 청년을 번갈아 보았어요. 이름 없는 시골 백반집을 서울 회사가 어찌 알았을까? 그녀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댁 손맛을 겨우 찾았습니다. 청년 하나가 품에서 곱게 접은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례가 적힌 종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양수님은 그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아쉬웠다면 진작에 식당을 접었을 그녀였습니다. 양수님은 선뜻 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 늙은이가 무슨 큰 음식을 한다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다며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벌 되는 청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르신 같은 진짜 손맛이 저흰 꼭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쳐가던 그녀의 마음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이 손맛을 세상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평생 누군가의 빈속을 채우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한 번쯤 큰 상을 차려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겠다고 그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들자 양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어요. 양수님은 그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보자기에 곱게 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 냄비만은 도저히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낡은 보자기 매듭을 야무지게 고쳐 묶는 그 늙은 손은 한참을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자기 속 그 작은 냄비가 55년 묵은 한 사람의 평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한울식품 본사의 가장 높은 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심의 마천루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 넓은 회장실의 주인은 뜻밖에도 검소한 노인이었습니다. 한우식품을 맨손으로 일으킨 명예회장, 63살 서동주였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손목엔 낡은 가죽시계 하나뿐이었어요. 책상 위에도 흔한 장식 하나 없이 서류 몇 장만 가지런했습니다. 그는 길거리 리어카 노점에서 시작해 거대한 그룹을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좀처럼 속을 내보이는 법이 없었어요. 직원들은 그를 두고 어른 같은 어른이라 조심스레 수군거렸습니다. 웃는 얼굴을 본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었어요. 점심이면 늘 구내식당에서 똑같은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고 넘쳐도 그가 찾는 건 언제나 소박한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차가운 노인에게도 남모르는 평생의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숙제는 사업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입안에 남은 아주 오래된 맛 하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따라 회장은 아침부터 어딘가 마음이 분주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로 다가온 신사옥 준공 만찬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는 그 만찬을 두고 임원회의가 한창이었어요. 임원들은 저마다 화려한 계획을 앞다투어 늘어놓았습니다. 세계적인 셰프를 초빙해 풀코스를 올리겠습니다. 최고급 와인과 한우 오마카세로 격을 갖추시지요. 각계 인사 300명을 모실 자리이니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건 됐네. 회의실 안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전국을 뒤져서 시골 손맛 어머니들을 모셔오게. 그 어머니들 손으로 차린 향토한 상이면 충분하네.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번져갔습니다. 수백억을 들인 신사옥의 준공식 자리였습니다. 그 귀한 만찬에 시골 노인들의 된장국이라니요. 누구도 회장의 속뜻을 쉽게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한숨을 삼켰어요. 그러나 회장의 표정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단단히 품어온 결정인 듯 했어요. 그는 이 만찬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치를 작정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들의 표정을 다 읽은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한울이 대체 어디서 시작했는지 다들 잊었나? 한울식품의 뿌리는 길거리의 작은 국밥 노점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서동주가 리어카에서 끓여 팔던 국 한 그릇이었어요. 추운 새벽 노동자들의 언속을 데우던 바로 그 한 그릇이었습니다. 젊은 서동주는 그 노점 하나에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끼니를 걸은 손님에게는 슬며시 국물을 더 부어주었어요. 배골른 서름이 어떤 것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 한 그릇이 쌓여 작은 식당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다시 공장이 되고 마침내 거대한 그룹이 되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그 시절의 첫 국 한 그릇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한 그릇의 온정. 그게 바로 우리 한울의 창업 정신이네. 그 초심을 가장 화려한 날에 되새기자는 걸세. 말끝에 임원들은 더는 토를 달지 못했어요.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훌륭한 명분이었습니다. 다만 외아들이자 부사장인 서지훈만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38배 그는 효율과 실리를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분명 나올 겁니다. 기업 이미지에 정말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다 짧게 답했어요.
격이라는 건 음식값으로 매기는 게 아니다. 부자 사이에 잠시 서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지우는 끝내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 모든 대화를 한쪽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회장을 30년 넘게 보좌해온 비서실장 민경호였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이 회장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늦은 술자리에서 회장이 무심코 속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술잔을 오래도록 비우던 밤이었습니다. 민경호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시냐 조심스레 묻자 회장은 한참 만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평생 처음 꺼내는 속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딱 한 번 먹어본 국이 있네. 굶어 죽어가던 날 누군가 끓여 먹여준 그 국 말일세.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도 그 맛을 끝내 못 따라오더군. 그렇게 말하던 회장의 눈빛을 민경호는 오래 잊지 못했어요. 회장은 전속 요리사들에게 그 국을 수없이 재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솜씨로도 그 맛은 끝내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건 늘 그게 아니야라는 짧은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던 회장의 눈빛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그 한 그릇을 찾아 헤매온 늙은이의 갈증이었습니다. 이번 만찬도 어쩌면 그 오랜 갈망의 연장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민경호는 그 속을 입 밖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회장이 평생 혼자 끌어안고 살아온 상처였으니까요. 회의가 모두 끝나고 회장은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저무는 노을이 그의 주름진 옆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는 무언가를 더듬듯 오래도록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이면 그 오랜 갈증이 마침내 풀릴지도 몰랐어요.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쪽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만찬이 열릴 호텔의 주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손맛 어머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늙고 작은 한 사람이 보찜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손때 묻은 낡은 양은 냄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바로 그 맛이 그 늙은 손끝에서 조용히 다시 끓어오를 참인 줄은 그 자리에 누구도 아직은 까맣게 알지 못했어요. 55년 전 1971년의 겨울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지독한 가난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8살의 한 사내 아이가 낯선 장터를 홀로 떠돌고 있었어요. 훗날의 서동주 회장, 바로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이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부모를 차례로 잃고 거리로 내몰린 처지였어요. 이름 석자 말고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해진 옷 사이로 겨울 칼바람이 그대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끼를 얻으려 남의 집 처마 밑을 기웃거리는 게 일이었어요. 장터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거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구 하나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쉰밥 한 덩이라도 얻으면 그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어요. 언손을 호호 불며 남이 버린 국물을 핥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고 떠밀리는 게 예사였습니다. 세상은 그 작은 아이에게 너무도 모질고 차가웠어요. 며칠을 내리 굶었는지 아이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는 어느 허름한 주막 처마 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모진 겨울밤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잠들면 다시는 못 깨어날 것만 같았어요.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아이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끌어다 눕히는 것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입가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살며시 닿아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구수한 국 한 술이었어요. 생전 처음 맛보는 깊고 진한 국물이었습니다. 얼었던 몸이 그 한술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아이는 정신없이 그 국을 받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속을 채웠어요. 그제야 아이의 눈에서 까닭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워서도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에 온몸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그 국을 떠먹여주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평생 부엌일로 갈라지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어요.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이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국이 따뜻하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집에서 며칠을 묵으며 겨우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더 나은 곳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먼 도시의 보육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경황 없이 떠나오느라 아이는 끝내 묻지를 못했어요. 자신을 살려준 그 사람의 이름조차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린 거지는 그래도 모질게 살아남았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로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공장이며 시장이며 그는 닥치는 대로 죽도록 일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끼니를 줄여가며 한 푼 두 푼을 모았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발바닥이 갈라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모질게 이를 악물고 버텨냈어요. 오직 다시는 굶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국밥 노점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작은 노점 하나가 그에게는 온 세상과도 같았어요. 바로 그 노점이 훗날의 한울식품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더없이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세상의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동주에게는 평생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겨울밤에 먹었던 국 한 그릇이었어요.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낸 단 한 번의 그 맛이었습니다. 그는 그 맛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금도 그 구수한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맛은 세상 그 어디에도 다시는 없었습니다. 네로라 하는 요리사를 불러다 수백 번을 끓이게 했습니다. 값비싼 재료를 아무리 써봐도 번번이 그 맛이 아니었어요. 한 입 떠먹어보고는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실망한 요리사들이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갔어요. 그럴수록 회장은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잠겼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어도 그 한 그릇만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갈증이 그를 끝없이 목마르게 했어요. 그래도 회장은 그 헛된 일을 좀처럼 멈추지 못했습니다. 8살의 그는 그저 받아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평생의 수수께끼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솜씨로도 그 맛을 되살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찾는 일은 더더욱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겨울밤의 기억은 8살 아이의 것이라 너무도 흐릿했습니다. 주막이 어느 마을에 있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 흐릿한 기억은 더욱 바래갔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에 사람 찾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맛으로 사람을 찾는다는 건 어쩌면 부질없는 집착이었습니다. 다만 그 맛에 대한 그리움만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어요. 자신을 살린 그 여인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에 남은 것은 오직 그 국의 맛,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상금을 내건들, 사람을 수소문한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가 쥔 단서라고는 혀끝에 새겨진 맛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이 아니라 맛으로 그 은인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그 한 그릇의 맛을 좇으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신사옥 만찬에 전국의 손맛 어머니들을 부른 까닭은 수천 가지 손맛 가운데 혹시나 그 맛이 있지는 않을까? 그 마지막 희망 하나에 기댄 한 노인의 간절함이었어요. 전국 방방곡곡 손맛 좋다는 어머니는 다 수소문했습니다. 시골 장터의 노포부터 산골 마을 손맛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것도 다 그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수백 명의 어머니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맛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회장이 평생 끝에 품은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세상 누구도 끝내내지 못한 그 맛을 그는 바로 오늘 밤 5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만 그 재회가 이토록 모질게 시작될 줄은 서동주 회장도 아직은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만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행사가 열릴 특급 호텔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지하의 거대한 주방에도 환하게 불이 켜졌어요. 전국에서 모인 손맛 어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한평생 부엌을 지켜온 백발의 노인들이었습니다. 회장의 뜻에 따라 꾸려진 향토팀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호텔 총주방장이 그들을 총괄하며 위생교육을 맡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정식 보조로 향토한 상의 손맛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낯선 대형 주방이 어색했지만 다들 설레는 얼굴이었어요. 이런 큰 자리에 불려온 것이 꿈만 같았던 것입니다. 양수님도 그 틈에서 조용히 앞치마 끈을 동여맸습니다. 보자기에 쌓은 낡은 양은 냄비를 가만히 조리대에 올렸어요. 평생을 함께한 그 냄비가 곁에 있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큰 주방도 그저 또 하나의 부엌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그녀의 자리는 늘 국솥 앞이었어요. 그녀는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멸치를 골라냈습니다. 거친 손놀림에도 오랜 세월의 정성이 가만히 배어 있었어요. 곁에 젊은 직원들이 곁눈질로 그 솜씨를 훔쳐보곤 했어요. 그런데 분주하던 주방의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식음료 본부장 고상혁이 성큼 주방으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올해 50살의 그는 이 만찬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끈한 양복에 빈틈없는 표정을 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향토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영 곱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특급 호텔 만찬에 웬 시골 할머니들이람. 그는 들으라는 듯 혀를 끌끌 찼어요. 회장의 특별 지시라 마지못해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향토팀은 호텔의 격을 떨어뜨리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못마땅한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고상혁은 어머니들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여 보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음식에 손대지 말고 시키는 자비리나 하세요. 애써 차려둔 국솥들이 한쪽으로 밀쳐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들에게는 그릇 나르기와 설거지만 잔뜩 떨어졌어요. 평생 부엌의 주인이던 이들이 졸지에 허드레질 꾼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들은 군말 없이 시키는 일을 했어요. 좋은 자리에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긴 것입니다. 저마다 가슴 한쪽에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은 채였습니다. 주방은 겉으로는 평온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 아래에서는 불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화근은 엉뚱한 곳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분주하게 오가던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양수님이 식자재 창고 옆을 지나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빠끔히 열린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지 고상혁이 통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잔뜩 낮춘 것이 어딘가 수상쩍었습니다. 양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췄어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길러온 본능 같은 것이었어요. 향토 재료? 그건 그냥 제일 싼 걸로 바꿔서 넣어. 어차피 시골 할매들이 뭘 알겠어. 차액은 늘 하던 대로 챙기고. 그 말에 양수님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값싼 수입 재료를 국산 향토 재료로 둔갑시키는 짓이었어요. 그러고는 그 차액을 가로채는 부끄러운 뒷거래였습니다. 먹는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부엌을 지켜온 그녀였어요. 차마 그것을 못 본 척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통화를 끝낸 고상혁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양수님은 끝내 모른 척하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여보게, 음식에 거짓을 섞으면 쓰나. 먹는 사람한테 그건 도리가 아닐세. 나직했지만 뼈가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고상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제 약점을 들켰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비열한 웃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 노인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응? 그날 이후로 고상혁은 양수님을 눈엣 가시로 찍었어요. 다른 어머니들보다 유독 그녀에게만 모진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짐짝을 나르게 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그릇꼴 좀 봐라. 위생 상태가 이게 뭐야? 역시 시골 무지렁이들은 안 된다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굳이 면박을 주곤 했어요. 그것은 늙은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본부장의 눈밖에 나는 게 두려웠던 까닭이었어요. 여든이 넘은 노인에게는 더없이 가혹한 모욕이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다른 어머니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양수님은 끝내 고개를 떨구지 않았어요. 묵묵히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국솥 앞에 섰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녀의 손은 제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우려낸 육수에 정성껏 간을 맞췄어요. 한평생 그래왔듯 그저 자기 손맛대로 국을 끓였습니다. 모진 말도 서른 마음도 다 국솥에 가만히 묻은 채였습니다. 국 위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김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국을 끓이는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모욕도 닿지 못했어요. 그것이 양수님이 평생을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국솥 앞에서만큼은 그녀도 여전히 당당한 주인이었어요. 세상 무엇도 그 자존심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젊은 조리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양수님은 그저 사람 좋게 웃어 보였어요. 괜찮어. 이 나이 먹도록 별일을 다 겪었는걸. 국이나 잘 끓이면 그만이지 뭐. 그 말에 젊은 조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늙은 참모의 그 담담함이 외려 더 서럽게 느껴졌어요. 모욕을 삼키는 그 늙은 손이 말없이 국을 저었습니다. 바로 그 한 그릇의 국이 오늘 밤 저 화려한 만찬장 한복판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때는 그 누구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만찬을 코앞에 둔 시각이었습니다. 귀빈들이 속속 도착한다는 정갈이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호텔 총주방장이 향토팀 어머니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어떤 국을 향토 한 상에 올릴지 마지막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들에게 각자 자신 있는 국을 하나씩 끓여보라 했습니다. 일종의 감수이자 시식이었어요. 그중 가장 맛이 좋은 국을 단 하나 골라 귀빈상에 올릴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마다 평생 갈고 닦은 손맛을 펼칠 기회였으니까요. 주방 한쪽에 작은 화구들이 줄지어 불을 밝혔어요. 구수한 냄새가 곳곳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서운했던 마음도 잠시 다들 신이 나 보였어요. 모처럼 주방에는 따뜻한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랜 세월 부엌을 지켜온 손들이 저마다 바삐 움직였습니다. 크고 작은 국손마다 고향의 냄새가 그득 피어올랐어요. 이윽고 양수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녀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풀어 그 낡은 양은 냄비를 꺼냈어요.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평생의 손때가 묻은 냄비였습니다. 양수님은 냄비를 화구에 올리고 천천히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만의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충청도 시골에서 한평생 끓여온 시래기 된장국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어느 시골집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을 끓이는 방식이 어딘가 남달랐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젊은 조리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양수님은 먼저 된장을 한 숟갈 떠서 달군 솥에 둘렀어요. 그러고는 일부러 살짝 그슬리듯 불맛을 입혔습니다. 된장이 타기 직전 가장 고소해지는 그 찰나였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묘한 불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어요. 평범한 된장국에서는 결코 날 수 없는 향이었습니다. 육수를 내는 방식도 여느 집과는 사뭇 달랐어요. 여염집이라면 을의 멸치로 국물을 내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수님은 멸치 대신 다른 것을 넣었습니다. 바싹 말린 새우와 들깨를 곱게 갈아 넣은 것이었어요. 없는 살림에 멸치를 못 싸 국리 끝에 익힌 방법이었습니다. 뜻밖에도 국물은 한결 더 구수하고 고소하게 우러났어요. 가난이 만들어낸 그녀만의 깊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양수님은 조청을 딱 한 숟갈 떠서 국에 살며시 풀었어요. 설탕을 못 사던 시절 단맛을 내려고 쓰던 조청이었습니다. 그 한 술이 국에 은은하고도 묘한 단맛을 더했습니다. 짭조름한 된장 맛 뒤에 살그머니 감도는 단맛이었어요. 먹어본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맛이었습니다. 혀끝에 오래도록 그 깊은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손맛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 찌그러진 양은 냄비 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양수님은 늘 이 냄비라야 그 맛이 난다고 믿었어요. 수십 년을 손수 길들인 그 냄비에 맛이 배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앞치마 주머니에는 손때 묻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달력 뒷장에 삐뚤빼뚤 적어둔 비범 메모였어요. 글을 늦게 뗀 그녀가 평생 더듬더듬 적어온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마다 긴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비법은 종이가 아니라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 평생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국이 보글보글 다 끓어올랐습니다. 총주방장이 먼저 한 술을 떠서 조심스레 맛을 보았어요. 순간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를 자기도 모르게 멈춰 세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맛이지? 평생 산의 진미를 다뤄온 그조차 처음 보는 맛이었어요. 어디서도 먹어본 적 없는 깊고 그윽한 맛이었습니다. 한 술을 더 떠먹고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젊은 조리사들도 하나둘 맛을 보고는 탄성을 질렀어요. 세상에 이렇게 깊은 맛은 정말 처음이에요. 주방 한쪽이 그 국 하나로 잠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 국 한 술에 마음을 빼앗긴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고상혁이 못마땅한 듯 끼어들었어요. 촌스러운 된장국 따위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는 기어이 양수님의 국을 정규 코스에서 빼버렸습니다. 귀빈상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국이 오르게 되었어요. 양수님의 국은 그저 시식용으로만 남고 말았습니다. 정작 가장 귀한 손맛이 상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 정직한 손맛이 또 한 번 푸대접을 받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 그 맛을 본 이들은 쉬이 잊지 못했습니다. 조리사들은 틈만 나면 그 국을 한 술씩 떠먹곤 했어요. 어머님, 그 비법 좀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양수님은 그저 사람 좋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비법은 무슨, 그냥 없는 살림에 하던 대로요. 맛난 거 먹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거지. 그 말에 젊은 조리사들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게도 어딘가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 맛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지내던 옛 정이 그 한술에 살며시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주방 한 구석이 그 국 한 그릇에 잠시 뭉클해지고 말았어요. 늙은 참모의 국에는 솜씨보다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성이라고밖에 달리 부를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남을 먹여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맛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찬장에서 한 사람이 황급히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회장의 비서실장 민경호였어요. 그는 어머니들이 손수 끓인 국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청한 일이라 그 걸음이 더없이 빨랐습니다. 곧장 양수님의 국솥 앞으로 다가와 걸음을 멈췄어요. 회장님께서 어머니들 드시는 그 국을 한술 맛보고 싶다 하십니다. 그 말에 주방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양수님의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이 작은 쟁반에 정성껏 올려졌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맛이 이제 막 귀빈석의 회장에게로 불려 올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그릇이 장차 무엇을 불러올지는 그때까지도 아무도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만찬이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귀빈석 상석에는 서동주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요리들이 줄지어 그의 앞에 놓였어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어딘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오늘의 향토한 상에도 끝내 그 맛은 없었던 것입니다. 정규 코스에 오른 국은 그저 깔끔하고 평범했어요. 회장은 작은 한숨과 함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또 한 번 헛걸음인가 그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55년을 기다려온 기대가 천천히 식어갔어요. 이번에도 그 맛은 끝내 만나지 못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만찬장을 무심한 눈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마저 멀게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민경호가 조용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쟁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쟁반이었어요. 회장님, 청하신 그 국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손수 자시려고 끓인 국이라 합니다. 쟁반 위에는 투박한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허름한 뚝배기에 담긴 그저 평범해 보이는 국이었습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와는 영 딴판인 모습이었어요. 회장은 별다른 기대 없이 그 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골 어디서나 볼 법한 흔한 된장국으로만 보였어요. 그는 무심히 수저를 들어 한 술을 떴습니다. 국물 한 술이 천천히 그의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의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혀끝에 닿은 그 맛 때문이었습니다. 살짝 그슬린 된장의 깊고 고소한 불맛이었어요. 마른 새우와 들깨가 진하게 우러난 구수한 국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살그머니 감도는 조청의 묘한 단맛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가 입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순간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5년 만이었어요. 세상 어디서도 다시는 찾지 못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8살의 자신을 살려낸 그 국이었습니다. 한평생을 더듬어온 그 맛이 지금 그의 입안에 있었어요. 손에 들린 수저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셔갔어요. 귓속에서 윙 하고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한순간에 아득히 멀어져 갔습니다. 화려한 만찬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숨이 턱 막혀 회장은 제대로 들이쉬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죄어들어 마치 누군가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흔들림 없던 그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여든 노인보다도 더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기색이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고 입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채 국그릇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온 세상이 그 한 그릇으로만 좁혀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두 손이 식탁 위에서 가늘게 경련했습니다. 곁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도무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한 그릇의 맛만이 그의 온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55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그 겨울밤이 눈앞에 생생히 되살아났어요. 회장은 속으로 그 말을 거듭 되뇌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이 세상에 그 맛이 다시 있을 리 없었어요. 그저 어쩌다 비슷한 맛일 거라고 여기려 했습니다. 한낱 우연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혀가 그리고 온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머리는 부정해도 몸은 끝내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 하나하나가 그 옛날의 맛을 기억해냈습니다.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분명 그 겨울밤의 바로 그 국이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끝내 잊지 못한 생명의 맛이었습니다. 한번 살아난 몸은 그 맛을 결코 잊지 않는 법이에요. 부정하려 할수록 가슴은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55년 동안 메말랐던 허기가 한꺼번에 깨어났습니다. 그 한술은 결코 단순한 맛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받아 삼켰던 그날의 기억 그 자체였습니다. 얼어 죽어가던 8살의 몸이 통째로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어요. 회장이 무너진 것은 혀가 아니라 바로 그 몸의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내린 답이었어요. 회장의 눈가가 저도 모르게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입술을 가까스로 떼었습니다. 이 국 누가 끓였나? 겨우겨우 짜낸 잔뜩 잠긴 목소리였어요. 평생 명령에 익숙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붙드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듣는 이의 가슴까지 서늘해지는 음성이었어요. 그 사람을 어서 이리 데려오게. 곁에 있던 민경호가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회장에게서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냉철한 어른이 이토록 흔들리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상혁이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 시골 참모 말씀이십니까? 그는 짐진 매끄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위생에 문제가 좀 있어서 방금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비위를 들킨 그 노인을 서둘러 치우려는 수작이었어요. 회장이 그 참모를 찾는 일이 그로서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회장은 그 말에 그만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닿은 실마리가 눈앞에서 끊겨버린 것이었어요.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몸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명은 더 거세지고 시야마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가까스로 의자를 짚은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기어이 몸을 일으켜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추를 매단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은 또렷한데 몸이 도무지 따라주지 않았어요. 당장 일어서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그를 배신하기라도 하듯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거친 숨을 삼키는 일뿐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55년 묵은 허기가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회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굳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국이 정말로 그것이라면 방금 내보냈다는 그 노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회장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갔어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뒤엉켜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또렷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미어지도록 거세게 뛰고 있었어요. 그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답이 바로 그 자리 손 닿을 듯 가까이 있을 줄은 그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에게 거짓말을 한 고상혁이 황급히 주방으로 내려왔어요. 이미 내보냈다던 그 참모가 아직 버젓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서는 한시 바삐 양수님을 치워야만 했어요. 한번 거짓이 들통나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입속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할 뿐이었어요. 제 비위를 아는 그 노인이 더 없는 눈엣가시였으니까요. 혹여 회장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 제 모든 비리가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고상혁의 얼굴이 초조함으로 점점 일그러져 갔어요. 그는 건장한 경비 두 사람을 데리고 양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뜸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호통부터 쳤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양수님은 영문을 몰라 그저 눈만 끔뻑였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해 한 번 끼친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난데없는 호통에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곁에 다른 어머니들도 놀라 일손을 멈췄어요. 위생 규정을 어겼으니 당장 해고야. 그것은 누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트집이었습니다. 그저 제 약점을 덮어버리려는 옹색한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수님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이었지만 굳이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모진 일도 안으로 사귀며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치마 끈을 풀어가지런히 접었어요. 다만 한 가지, 그것만은 꼭 챙겨가려 했습니다. 조리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 낡은 양은 냄비였습니다. 이보게, 이 냄비만은 가져가게 해주게. 평생을 함께한 그것만은 참아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 냄비에는 평생의 손길과 세월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떤 값진 보물보다도 소중한 냄비였어요. 하지만 고상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경비들을 향해 매몰차게 손짓을 했습니다. 못들 하나. 손님들 눈에 띄기 전에 빨리 끌어내. 경비들이 다짜고짜 양수님의 양팔을 거칠게 붙들었어요. 여든 노구가 힘없이 주방 밖으로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내 냄비. 저 냄비를 두고 갈 순 없네. 양수님이 안간힘을 쓰며 냄비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러나 늙고 가녀린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마른 팔이 사정없이 비틀린 채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어머니들이 발만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늙고 힘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 안에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본부장의 서슬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신랑이는 그만 만찬장 입구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앞치마 차림의 백발 노파가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귀빈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노인이 대체 왜 저래?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슬그머니 외면했어요. 화려한 만찬장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광경이었습니다. 회장이 앉은 상석에서도 똑똑히 건너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끌려나가는 노파의 손이 애타게 향한 곳이 보였습니다. 조리대 위에 홀로 남겨진 그 낡은 양은 냄비였습니다. 바로 그 국을 끓여낸 늙고 거친 손이었어요. 평생 남을 먹이느라 갈라지고 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오직 그 손 하나만이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어요. 회장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술의 충격에 무너진 몸은 여전히 굳은 채였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휘청거렸습니다. 식탁을 짚은 손이 주체 없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까스로 입을 떼어 그녀를 불러 세우려 했어요. 평생 호령하던 그 입에서 겨우 가는 바람소리만 샜습니다. 온 힘을 쥐어짜도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마 견디기 힘든 무력감이었어요. 잠깐 거기. 그 사람을 놓아주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도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귀빈들의 소란에 그대로 묻혀버렸어요. 누구도 회장의 그 떨리는 한마디를 듣지 못했습니다. 곁에 민경호조차 그저 회장을 부축하기에 바빴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도록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그 가슴 속에서 55년 세월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찾았다는 기쁨과 놓친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들이쳤습니다. 회장은 숨이 막혀 신음조차 내지 못했어요. 저 손, 저 사람만은 반드시 붙잡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찾아 헤맨 바로 그 은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지금 눈앞에서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막아야 한다고 머릿속은 거듭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몸은 끝내 그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보았지만 그저 허공만 가를 뿐이었어요. 평생 무엇이든 손에 쥐고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정작 가장 붙잡고 싶은 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회장이 그 순간만은 한없이 무력했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저 두 주먹만 부르르 떨었어요. 발만 구르던 민경호가 뒤늦게 사람들을 해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구에 닿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끝내 양수님은 만찬장 밖으로 떠밀려 나가고 말았어요. 육중한 문이 그녀의 작고 굽은 뒷모습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를 살려낸 그 손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데도
정작 그는 그 손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사람이 바로 그 노파라는 것을 아직은 그 무엇 하나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만찬장박, 차갑고 휑한 복도였습니다. 경비들에게 떠밀려 나온 양수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난 서러움이 천천히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조리대에 그냥 두고 온 그 양은 냄비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그것을 못 챙긴 것이 못내 아쉬웠어요. 그 냄비는 그녀에게 한낱 살림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통째로 깃든 분신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두고 온 그 자리가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수님은 굽은 허리를 짚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그 낡은 냄비로 참 많은 사람을 먹였더랬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잊히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55년도 더 된 어느 시린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수님은 시골 장터에서 작은 주막을 했어요. 국 한 그릇에 박 한 살림을 이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배고른 사람이 찾아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수님의 천성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국을 팔며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막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주막 처마 밑에 무언가가 웅크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해진 누더기를 걸친 8살쯤의 사내아이였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몰골이었어요. 입술이 새파랗게 얼어 숨조차 간신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그대로 얼어 죽을 것만 같은 아이였습니다. 수님은 두말 없이 그 작은 아이를 들쳐 업었어요. 그러고는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조심스레 뉘었습니다. 얼어붙은 작은 몸을 제 손으로 한참이나 주물러 녹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엌으로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바로 그 양은 냄비에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골른 아이에게 먹일 따뜻한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수님은 식어버린 국을 데우고 또 데웠어요. 숟가락으로 한 술씩 아이의 입에 떠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받아 삼키지도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목으로 넘기지 못하고 자꾸만 흘리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떠먹였습니다. 몇 술이 넘어가자 아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움푹 꺼졌던 두 눈에 천천히 생기가 돌아왔어요. 수님은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의 자식이라도 살아나는 게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어미 마음이란 게 본디 그런 것이었어요. 가늘게 떨던 손끝에도 차츰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제야 수님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사실 그 국에는 수님만의 가난한 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이라 비싼 멸치 따위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값싼 마른 새우와 들깨를 갈아 육수를 냈어요. 뜻밖에도 그 맛이 멸치보다 더 구수하고 깊었습니다. 설탕도 귀하던 시절이라 단맛은 조청 한 술로 냈습니다. 된장은 아궁이 불에 살짝 그슬려 깊은 맛을 더했어요. 그 모두가 모진 가난이 가르쳐준 살림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수님의 국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 되었습니다. 배골른 이의 언속을 데우기엔 더없이 좋은 국이었어요. 그 겨울 아이는 그 국으로 하루하루 살아났습니다. 빈 그릇을 싹싹 비우는 모습이 그저 대견했습니다. 수님은 끼니마다 정성껏 새 국을 끓여 먹였어요. 그것은 솜씨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맛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집에서 며칠을 묵으며 차츰 기운을 차렸어요. 수님은 품삯은커녕
밥값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어가던 한 사람 살린 것으로 족하다 여겼습니다. 배골른 건 죄가 아니라는 것이 그녀의 평생 신조였어요. 못 먹이는 것이 죄라고 수님은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주막은 어린아이가 머물 곳이 못 되었습니다. 수님은 고심 끝에 아이를 도시로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는 이의 연줄로 보육원에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떠나던 날도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렸어요. 경황이 없어 수님은 아이의 이름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야윈 등을 토닥이며 따뜻하게 먹고 살라 일렀습니다. 어디서든 굶지만 말고 부디 살아만 있거라. 그 한마디가 수님이 건넨 마지막 인사였어요. 아이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님도 그 손짓에 오래도록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눈발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수님은 그 작은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55년이 흐른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만찬장 상석의 회장은 여전히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끌려나가던 노파의 손에 들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때가 새카맣게 묻은 낡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의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살짝 그슬린 된장에 그 깊고 구수한 불냄새였어요. 그 냄새 한 줄기가 회장의 온몸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더듬어 떠올린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8살 죽어가던 그날의 허기와 온기 그 자체였어요. 얼었던 몸을 녹여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챈 진실이었습니다. 회장의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어요. 평생 냉철하기만 하던 그가 처음 겪는 떨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 낡은 양은 냄비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분명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55년 전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준 그 손이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회장은 식탁을 짚고 안간힘을 다해 일어서려 했습니다. 무너졌던 다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차가운 복도에 선 양수님은 까맣게 알지 못했어요. 55년 전 자신이 걷어 먹였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지금 저 안에서 자신을 향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떠나간 뒤 수님은 빈 냄비를 닦으며 오래도록 그 어린 얼굴을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반백년이 훌쩍 흐른 오늘 밤이었어요. 그 얼굴이 마침내 그녀를 향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석에서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너졌던 다리가 가까스로 그의 몸을 받쳐주었어요. 회장은 식탁을 짚으며 비틀비틀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화려한 만찬장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끌려나간 그 노파를 향해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귀빈들이 영문을 몰라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곁에 선 민경호가 황급히 그를 부축하려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손길마저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지금만은 제 두 발로 걸어가야 했어요. 잠깐, 그 사람을 멈춰 세우게. 회장의 목소리가 만찬장에 낮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의 경비들이 흠칫 놀라 붙들었던 손을 멈췄어요.
복도로 끌려나가던 양수님도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끌려가던 그 발걸음이 회장의 한마디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 무거운 문을 밀고 복도로 천천히 나섰어요. 차가운 공기가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러고는 수님의 앞에 똑바로 마주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자그마한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깊게 팬 주름마다 모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눈으로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른 세월에 묻혀 얼굴은 차마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거칠고 투박한 손만은 달랐습니다. 분명 기억 속에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회장은 잠긴 목을 가다듬고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좌중은 숨을 죽인 채 그 입만 바라보았어요. 조금 전 그 국을 정녕 당신이 끓이셨소? 회장의 떨리는 물음에 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에 회장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55년 전 어느 눈보라 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시골 어느 주막 처마 밑에 한 아이가 굶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8살이던 거지나 다름없던 아이였습니다. 수님의 두 눈이 천천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이 잠겨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허공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를 거두어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주고 양은 냄비에 손수국을 끓여 먹여 살린 분이 계셨습니다. 회장의 두 눈의 끝내 굵은 눈물이 차올랐어요. 바로 그 아이가 지금 당신 앞에 선 접니다. 그 말에 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내던 그 겨울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처마 밑에 웅크려 쓰러져 있던 그 작고 가엾던 아이. 며칠을 국 끓여 먹이고 도시로 떠나보낸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수님의 메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겨울에 내 주막 처마 밑에 쓰러져 있던 그 어린 것이 정녕 자네가 맞단 말이요? 수님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 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두 손에 고이 쥔 것은 바로 그녀의 양은 냄비였습니다. 태운 된장과 마른 새우의 그 냄새가 둘 사이를 가만히 메웠습니다. 그 맛도 그 비법도 그 냄비도 그 사연마저도 모든 것이 55년 세월을 건너 하나로 맞물렸어요. 이제 더는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순간 회장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였어요. 평생 그 누구 앞에서도 굽힌 적 없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 늙은 참모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회장은 끝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55년 동안 가슴에 눌러온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울음에는 평생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노인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길 잃은 8살 아이가 마침내 어미를 찾은 울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서러운 울음을 차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회장의 입에서 마침내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당신은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신 제 어머니십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제 생명의 어머니십니다. 그 말에 수님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으로 회장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이리도 잘 자라주었구나. 수님의 목소리도 눈물에 잠겨 갈라졌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없이 외로이 살아온 그녀였어요. 55년을 그저 남만 먹이며 살아온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외로운 삶의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따뜻한 품을 참아 놓지 못했어요. 그런 그녀에게 55년 전에 그 아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55년 전에 그 겨울이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막의 그 따뜻한 아랫목도, 기모르던 국 한 그릇도,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그 작은 품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흐느꼈어요. 그 품은 여전히 그날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기였습니다. 수님의 손길이 회장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렸어요. 오래전 그 겨울밤 온몸을 녹여주던 바로 그 손길이었습니다. 누가 회장이고 누가 참모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미와 아들이 다시 만난 자리였어요. 지켜보던 모든 이가 그 마음만은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55년의 모진 세월이 그 포옹 속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화려하던 만찬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어요. 영문을 알게 된 귀빈들의 눈시울도 하나둘 붉어졌습니다. 그 깊은 사연 앞에 좌중이 숙연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진 이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차마 먼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겁고 깊은 정적만이 연회장을 가만히 메웠어요. 거짓말 같은 그 재회가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적셨습니다. 저만 치서 그 광경을 보던 고상혁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자신이 모질게 내쫓은 그 노인이 회장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사태를 깨달은 그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부사장 서지훈도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오랜 집착을 그제야 비로소 이해한 것입니다. 평생 음식값으로 격을 매기지 않던 그 고집의 까닭이었습니다. 회장이 평생을 바쳐 그토록 찾아 헤맨 것. 그것은 결코 한 그릇의 맛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맛을 끓여준 따뜻한 손 그 자체였습니다. 55년 만에 그 손이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갚아야 할 빚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자신을 살린 은인을 모욕하고 내쫓은 바로 그 죄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수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만찬장 안으로 무거운 발길을 돌렸어요. 조금 전까지 무너져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느새 서늘한 위엄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길이 한 사람에게 가서 천천히 멎었어요. 바로 식음료 본부장 고상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노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끝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평생 그래왔듯 분노조차 낮고 단단하게 눌러 담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고 본부장. 회장이 그를 조용히 불렀어요. 고상혁은 사색이 된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미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회장님. 그는 다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저 행사에 누가 될까 염려되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그 말을 가만히 막았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한 단호한 손짓이었습니다. 위생이 문제였다고 했지. 그래서 저 어른을 귀빈들 앞에서 끌어냈다고 했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져 갔어요. 한데 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네. 그 말에 고상혁의 낯빛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회장은 곁에 선 민경호에게 가만히 눈짓을 보냈어요. 민경호가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들어보였습니다. 회장이 손짓하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 서류로 쏠렸습니다. 향토 재료의 납품 내역이 빼곡히 적힌 서류였어요.
회장은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향토 재료를 값싼 수입품으로 바꿔치기 했더군. 그 차액을 자네가 가로챘다는 제보까지 있었네.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들었어요. 고상혁의 이마에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두 다리가 눈에 띄게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회장님. 그는 끝까지 발뺌을 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양수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그녀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들어선 것입니다. 내가 다 들었네. 자네가 창고에서 통화하던 그 얘기를 이 늙은이가 다 들었어. 수님의 나직한 한마디에 고상혁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제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고상혁의 얼굴이 흙빛으로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 때문에 그가 수님을 그토록 내쫓으려 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비리를 아는 유일한 사람을 치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이 마침내 백일화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자네의 일솜씨를 나는 늘 아껴왔네. 하지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솜씨는 한낱 흉기일 뿐일세. 음식에 거짓을 섞고 약한 이를 짓밟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한울의 식구가 될 수 없네. 회장의 선언은 조용했지만 더없이 추상 같았습니다. 오늘부로 자네와 맺은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네. 감사팀은 그간의 비위 일체를 낱낱이 조사하도록 하게. 곁에 선 민경호가 깊이 고개를 숙여 금명을 받들었어요. 고상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누구도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그의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스스로 부른 화였습니다. 욕심이 부른 몰락은 그렇게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회장은 그런 그를 더는 바라보지 않았어요. 호통도 모욕도 없는 그저 조용한 단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어떤 호통보다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이 평생 회장이 분노를 다스려온 방식이었어요. 그는 누구를 함부로 짓밟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올라온 그였기에 약한 이의 서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미워했어요. 고상혁의 죄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 까닭이었습니다. 힘없는 노인을, 그것도 제 은인을 짓밟은 죄였습니다. 회장의 단죄는 결코 사사로운 분풀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조용한 그 단죄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회장의 뜻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의란 본디 요란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이윽고 직원들이 다가와 고상혁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만찬장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귀빈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정중히 머리를 조아렸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보였습니다. 제 사람이 제 은인을 몰라보고 모욕하였습니다. 이 늙은이의 부덕함을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수백 명의 귀빈이 숙연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던 회장이었어요. 그런 그가 모두의 앞에서 거듭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그 진심 어린 모습에 곳곳에서 잔잔한 박수가 일었어요.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력을 쥔 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기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어요. 이어 회장은 한쪽에 모인 향토팀 어머니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 역시 그동안 적잖은 서름을 말없이 삼켜온 터였습니다. 그동안의 푸대접을 일일이 사과하며 두 손을 맞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그 손들을 회장은 오래도록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들의 눈에도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갔어요. 그날 만찬장의 공기는 처음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함만 뽐내던 자리가 따뜻한 진심으로 채워졌어요. 거짓과 갑질은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나 무너졌습니다. 은인을 짓밟던 손은 마침내 합당한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모욕은 갚았으되 아직 갚지 못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돈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 값으로 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큰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골똘히 생각했어요. 55년 전 죽어가던 자신을 살린 그 한 그릇의 은혜였습니다. 그 크나큰 빚을 이제 어떻게 다 갚아야 할까? 회장의 깊고 따뜻한 고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동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가장 먼저 양수님의 거처부터 수소문했습니다. 폐업한 그 백반집 뒷방에 그녀는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회장은 바쁜 일정을 모두 미루고 손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낡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였어요. 만찬장에 두고 온 그녀의 분신을 손수 되찾아온 것입니다. 수님의 주름진 눈가가 다시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이 늙은 것을 잊지 않고 찾아주었구먼. 있다니요. 제가 어찌 어머니를 잊겠습니까? 회장은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한마디에 수님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5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눌 말은 많았지만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55년의 그리움이 그 자리에서 다 녹아내렸습니다. 회장은 그저 그 거친 손을 오래도록 어루만졌어요. 그저 손을 맞잡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회장은 수님을 어머니로 깍듯이 모셨습니다.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거듭 청을 올렸어요. 하지만 수님은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호사를 누리나. 그저 배고른 아이한테 국 한 그릇 끓여준 것뿐인걸. 수님에게 그것은 자랑할 일도 못 되는 모양이었어요. 누군가 도운 일을 평생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그녀였습니다. 베풀고도 베풀었다 여기지 않는 참으로 맑은 마음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런 어머니가 더없이 존경스러웠어요. 세상은 그를 대단한 성공의 표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마음으로 우러러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이 작고 늙은 노인이었어요. 바로 그 마음이 55년 전 자신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며칠 밤을 고심한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었어요. 수님이 평생 지켜온 그 마음을 세상에 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회장은 한울식품의 임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새로운 사업 하나를 발표했어요. 평생 검소하기만 하던 회장이 직접 나선 사업이었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단호한 눈빛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결심은 깊고도 단단했어요. 누구도 그 뜻을 한낱 사업적 손익으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평생 빚을 갚는 길이었습니다. 임원들도 이내 마음으로 그 뜻에 따랐어요. 양수님의 손맛을 그대로 살린 향토국을 정식 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어머니의 국이었습니다.
태운 된장과 마른 새우, 들깨와 조청이 들어간 바로 그 국이었어요. 수님은 명예 고문으로 모셔져 그 맛을 손수전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뜻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국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한 가지 약속을 걸었습니다. 수익의 전부를 굶는 아이들을 위해 쓰기로 한 것입니다. 전국에 무료 급식소를 세우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끼니를 거르는 아이라면 누구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게. 55년 전 한 아이가 받았던 바로 그 한 그릇처럼 말이에요. 재단의 이름은 한 그릇의 온정이라 지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잔잔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부사장 서지훈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그제야 온전히 헤아린 것입니다. 재단 설립 소식은 곧 세상에 널리 알려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따뜻한 이야기에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급식소는 빠르게 전국으로 늘어갔습니다. 100월 아이들이 그 국으로 언속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급식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을 싹싹 비우는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55년 전에 자신이 그 아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국 한 그릇이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그릇도 결코 허투루 여기지 않았어요. 양수님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홀로 살아온 그녀였어요. 그런 그녀의 곁에 이제 회장이 아들이 되어 머물렀습니다. 명절이면 회장의 가족이 그녀를 찾아와 큰 절을 올렸어요. 서지훈도 수님을 친할머니로 여기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빈 식당에서 홀로 냄비를 닦던 그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어요. 늙음하게 비로소 찾아온 따뜻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먹이기만 하며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사랑을 듬뿍 받을 차례였어요. 수님의 얼굴에는 어느새 잔잔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회장은 수님의 작은 집을 손수 찾아오곤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함께 그 양은 냄비에 국을 끓였습니다. 회장이 서툰 손으로 된장을 풀면 수님이 곁에서 거들었어요. 투박한 부엌에 구수한 된장 냄새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55년 전 그 겨울밤을 고스란히 불러왔습니다. 불 조절이 그리 서툴러서야 쓰겠나. 수님의 다정한 핀잔에 회장은 소리내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은 더없이 정겨운 모자의 한때였습니다. 55년을 돌아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어요.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선행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국 한 그릇으로 맺어진 인연이 마침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국솥 위로 두 사람의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기적을 불러온 것이었어요. 배 곪는 건 죄가 아니라던 그 말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의 온정이 마침내 만 그릇의 온정이 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흘러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한복판 한울식품 본사의 널찍한 로비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작은 유리 진열장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 너머로 무언가가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도 값진 트로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소박한 물건 하나였어요.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 앞에서 자주 멈추곤 했습니다. 유리장 안에 모셔진 것은 참으로 뜻밖의 물건이었습니다. 손때 묻고 찌그러진 그 낡은 양은 냄비 하나였어요.
그 곁에는 작은 명패가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어머니의 냄비라 적혀 있었어요. 그 짧은 글귀 속에 깊고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가는 직원들은 그 앞에서 잠시 옷깃을 여몄습니다. 이제 그 냄비의 사연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값으로 치면 한 푼어치도 안 되는 낡은 냄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은 냄비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전국 곳곳의 급식소에서도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쉼없이 끓고 있었습니다. 바로 양수님의 손맛이 담긴 어머니의 국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가마솥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그 모두가 한마음으로 따뜻한 정성을 보탰어요. 누구도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제 일처럼 기꺼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그렇게 또 다른 마음을 불렀어요. 끼니를 걸은 아이들이 그 국 앞에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언손을 호흡 불며 빈속을 데우는 아이들이었어요. 55년 전의 어린 동주가 바로 그 아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은 그렇게 또 다른 생명을 데우고 있었어요. 굶주린 아이에게 건넨 55년 전 그날의 그 한 그릇이었습니다. 따뜻한 온정은 그렇게 대를 이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뿌린 작은 씨앗이 어느새 큰 나무가 된 것이었어요. 그 한 그릇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또 누군가를 도울 것이었습니다. 수님이 평생 품어온 그 마음이 온 세상으로 번져갔어요. 양수님은 그의 봄에도 여전히 정정하고 건강했습니다. 이따금 회장과 함께 급식소를 둘러보곤 했어요. 아이들이 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어요. 그 웃음은 세상 무엇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한평생 제 것 없이 남에게 베풀기만 하던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온 세상을 데우고 있었어요. 만나게들 먹어라. 배고른 건 죄가 아니란다. 수님은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할머니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어요. 수님은 그런 아이들이 그저 예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식 없이 산 그녀에게 수많은 손주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회장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이보다 더한 보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회장은 그저 그 곁을 묵묵히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곁이야말로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평생 찾아 헤맨 그 맛은 결국 사람의 온기였던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끓인 국 한 그릇에 그 따뜻한 온기 말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굳이 무슨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벅차오를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하고도 고마운 일이었어요. 세상에 헛되이 사라지는 정성이란 없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어딘가에 반드시 남았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55년 전 한 여인이 무심코 끓인 국 한 그릇, 이름조차 묻지 않고 건넨 그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를 큰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수많은 아이를 살리고 있었어요. 진흙 속에 묻혀도 빛을 잃지 않는 보석처럼 말입니다. 진심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 환하게 다시 피어났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고 또 도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건넨 작은 온정 하나가 먼 훗날 누군가를 살립니다. 누군가에게 무심코 베푼 그 따뜻한 한 그릇,
그것은 한 사람을 살리고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온정을 아끼지 마세요. 그 온기가 언젠가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입니다.